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1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선 하루 만에 40cm 안팎의 눈이 쌓였는데요. 관련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YTN이 전한 폭설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며칠 전 이례적인 폭설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자 YTN도 분주히 움직였는데 정보력이 있는 보도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역 곳곳에서 보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제보 영상 덕분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실시간 재난 상황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 11월 117년 만의 최대 폭설로 기록된 이번 첫눈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극심한 폭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이번 폭설이 다룬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28일이죠. 서울 경기권에서는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요. 전국 곳곳에서 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11월의 첫눈치고는 아주 생소한 모습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YTN 방송을 많이 시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폭설과 관련한 소식을 YTN이 잘 보도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설주의보 발령 소식으로 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1월 27일 자정을 넘긴 시점 첫눈부터 폭설, 강원 30cm, 서울 최고 10cm, 출근길 비상 보도에서는 기상청 예보 분석관의 예보를 인용하고 예상 적설량 그래픽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폭설과 한파의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다수의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 광화문 새벽 출근길에서 강원 지역까지 폭설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강원 산간 폭설, 습설의 시설물 피해 비상 보도는 눈 쌓인 현장을 보여주며 고속도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속한 폭설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현장 취재였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27일 YTN은 폭설의 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주의 단계 상향 제목의 보도를 통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폭설로 인한 재난 대응 체계와 제설 작업 현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요. 출근길 폭설과 강풍으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합니다. 출근길 서울 대설경보 빙판길 교통안전 유의 제목인데요. 보도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과 안전 문제를 강조하며 출근길 대비책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지역별 누적 적설량과 예상 적설량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시청자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설경보와 강풍특보 등 기상경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유용하다고 판단됐는데요. 교통 상황과 빙판길 사고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출근길 안전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데 캐스터가 현장에서 느낀 날씨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여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반면에 기사의 흐름이 다소 산만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대설경보, 적설량, 기온,
또 강풍특보 등의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기보다 여러 정보를 반복하거나 혼재시켜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기상 상황 다음으로 적설량 그리고 대처 방안 순으로 정리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것입니다. 네, 눈이 온다 해서 오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국 곳곳에서 상황을 전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기상팀뿐 아니라 보도국 전체가 좀 분주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 기자가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될 취재 중에 이제 그 재난 상황, 폭설인데요. 홍수는 경우가 많은데 폭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훨씬 이제 눈이 많이 왔죠.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가 과학기상부인데요. 여기서 일단 27, 28, 29 사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매 시각 날씨 중계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눈이 얼마나 왔는지, 뭐 앞으로 얼마나 올 것인지 하는 그 중계차가 계속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출연이 꽤 있었고요. 또 저희 회사에 그 과학 전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기상부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커지면 전국 어디에 눈이 많이 왔는지 이 현장에 나가는 게 그게 되게 이제 다른 보도국 기자들, 사회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부가 이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전했죠. 폭설이나 홍수 보도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이 참 많이 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현장에 중계차를 보낸다고 해서 그 지역에 뭐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나게 되면 또 추가로 중계차를 투입하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최근에는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서울 하면 서울, 강남, 뭐 강북 이 정도로 이제 범위가 넓은 곳에 예보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아주 그 좁게 들어온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YTN이 있는 상암동의 현재 폭설 상황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품이 참 많이 드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더 거세게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YTN 기상 전문 기자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또 함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력이 있는 대담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어땠습니까? 먼저 기상 전문가와의 대담이 있었는데요. 폭설의 원인과 변화된 기상 패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해 시청자가 폭설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먼저 내일까지 더 온다, 눈 얼마나 더 내리나 제목의 대담입니다. 지역별 적설량 데이터를 살피면서 이례적인 폭설 현상임을 밝히며 해기차 영향으로 폭설이 계속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폭설을 비롯한 한파, 강풍, 우박과 같이 지역별로 두드러지는 기상현상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시청자가 기상 상황별 그리고 지역별로 정보를 골고루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평소 YTN 보도를 자주 시청하지만 처음 보는 낯선 직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YTN 재난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다른 일반 기자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1년에 한 서너 달 정도가 이런 그 재난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를 재난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YTN에는 태풍이나 호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기상 전문가들이시고요. 산사태가 났을 때,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소방 방재 분야, 그리고 지진 전문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쉽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YTN 재난자문위원 다음으로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의 출연 대담을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 오늘 밤 최대 20cm 더 온다 제목입니다. 상층부에 찬 공기가 회오리치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욕조에 물마개가 빠지는 상황에 비유하거나 충청 내륙 지역의 폭설 가능성을 언급한 아산만 효과, 습설과 건설의 차이를 각각 설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수의 보도에서는 이번 폭설의 영향을 해수면의 온도 상승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바다 펄펄, 12월 시작도 궂은 날씨, 습설 잦아지나 보도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온도가 세계 기준치보다 높다며 해수면 온도 상승의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폭설이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해수면 온도 상승의 문제와 연결해서 시청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 시의성 있는 보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첫눈 펑펑, 눈 얼마나 더 내리나 인터뷰에서는 기압 경도력, 중상층 한기, 대류군 등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일반 시청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쉽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언급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제설 작업이나 구조 지원 등의 공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었다면 균형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폭설에 대한 기상 분석을 화상 전화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업, 출근길 40cm 한방눈 또 펑펑, 오후에는 그칠까? 제목의 보도인데요.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상 패턴에 대해 지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기상학적 지식과 연결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강원 내륙에서 폭설이 발생한 드문 상황을 설명할 때엔 시청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압골의 움직임과 해수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폭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상 시스템이 결합되어서 폭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면 뉴스 시청자들의 기상학적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급 폭설 그치니 기온 뚝 주의점은에서는 폭설이 잦아든 뒤 찾아온 기온 급강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안전한 대응을 위한 수칙을 사례별로 소개했는데요. 다양한 위기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 개인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의 무리한 대응보다 기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 조언이 있었던 만큼 신고기관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했더라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영주 교수의 출연 대담인데요. 겨울철 눈과 얼음, 특히 블랙 아이스에 대한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방법을 다룬 내용입니다. 연쇄 추돌, 붕괴, 정전, 역대급 폭설 피해 예방하려면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면 대담에서 블랙 아이스가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형성되는 미끄러운 얼음층이라 설명하고 이를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랙 아이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겨울만 되면 블랙 아이스 주의보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기술을 활용해 블랙 아이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도로 상태나 날씨 예보에 기반한 운전자의 대응 방법, 블랙 아이스를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 안내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면 좋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11월 폭설에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해서 피해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을 전한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어땠습니까? 강원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 53대 추돌,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 차량 10여 대 추돌 등 폭설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차량 53대 추돌, 폭설 뒤 블랙아이스 원인 추정의 보도에서는 사고 발생 소식과 11명의 인명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보도는 사고 발생 시점 오후 5시 50분, 장소 호저면 만종교차로, 피해 규모 차량 50대, 부상자 11명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이스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도로 관리 미비 또는 속도 제한 위반 여부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의 제설 작업 상태나 운전자 과실 여부도 함께 언급되었다면 원인 분석에 있어서 좀 더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영상 확보, 순식간에 와르르 보도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장면이 찍힌 제보 영상과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축사 무너져 소 수십 마리 고립, 축사 피해 잇따라 제목입니다. 무너진 축사에 소 수십 마리가 갇혔다며 그 구조 현장을 찾았는데요. 폭설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시설물 붕괴, 가축 사육 피해, 그리고 농작물 훼손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고령화된 농가의 노동력이 부족할 수 있어 재건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농가 지역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 피해 복구와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자 제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보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의 실시간 상황이나 피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보도 중에도 있었습니다. 차량 뒤집히고 곳곳 충돌, YTN 제보로 본 폭설 피해 제목의 보도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상가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린 피해들을 공유해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폭설과 같은 재난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사진과 영상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미처 접근하지 못한 지역이나 골목길, 산간 지역 등의 상황을 시청자 제보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제보 내용이 허위 정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차 검증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제보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은 모자이크 처리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촬영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메시지 또한 필요합니다. YTN으로 시청자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보도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재난 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지점이 한정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 지점의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게 취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이 제보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보 영상을 따로 모아서 설명해 주는 이런 그 방송사 코너들도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정성이죠.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YTN 기사의 제목만 봐도 뭐 와르르, 폭삭, 역대급 뭐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또 영상도 항상 뭐가 크게 무너지거나 뭐 크게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나가거든요. 이런 선정성은 우리가 재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자연재해가 훨씬 많죠. 그런데 최근에 재해 보도의 원칙이 피해 보도에서 인명 보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를 강조하는 보도에서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일본 언론들은 사망자 유족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피해자나 가족의 안부를 정하는 이른바 안부 방송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이 누구의 책임이고 또 얼마나 피해가 크고 이걸 막 강조하는 게 우리 방송이라면 일본의 방송은 사람의 목숨, 사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방송.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보의 생생함도 중요하겠지만 선정성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폭설 피해 복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도 이어가 주길. 이번 천눈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 피해 역시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과 규모가 광범위하고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농가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고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이나 고령층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역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 한파와 폭설과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와 지원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대안과 예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재난보도 기후변화와의 연관성까지 이어지길. 폭설로 인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관련 기관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해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폭설과 관련된 기상 정보나 도로 통제 상황 등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하고 대신 시민들이 폭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점을 바탕으로 YTN에서 폭설에 대한 보도를 한다면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돕는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례적인 11월 폭설 관련 보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해경이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무허가 중국 어선을 납부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발견돼 우리 해경이 이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해경 단정이 빠른 속도로 중국 어선을 쫓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인 제주 차기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선박입니다. 해경은 4시간가량 추격전을 벌여 불법 조업 지점에서 113km 떨어진 공해에서 해당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붙잡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해경이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는데요. 보도에서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붙잡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 대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우리나라 큰 그물인 안강망과 유사하지만 길이는 축구장 3배에서 5배에 달하며 그물코가 아주 작은 세목망 사용으로 어린 물고기인 치어까지 포획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그동안 배를 빌려 중국 불법 어구를 철거해왔지만 성어계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때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감척어선을 활용해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 대상 근해안 강망어선 2척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수리와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를 할 경우 연간 750톤 이상의 어구를 수거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약 2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무려 11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돼 철거됐습니다. 경찰의 6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4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곳은 최소 6차례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상호도 바꾸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해왔습니다. 단속 때마다 업주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한 건데 그 기간만 무려 11년에 달합니다. 미용 재료 도소매업이나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긴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영업했는지 알리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서울에서 여러 차례 단속되고도 11년간 영업해온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관련해 성매매 방지법 등 처벌 강도나 수사와 처벌의 어려움 등을 함께 살펴보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 내용과 이어지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처벌과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과 7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다시 함께 센터가 모니터링한 성매매 업소 93건의 형사처분 기록을 보면 징역형이 선고된 거는 20.4%에 그쳤고 벌금형만 나온 거는 79.6%였습니다. 특히 성매매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진, 몰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5.4%에 불과합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데는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하는데요. 성매매 업소는 경찰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현장 증거를 명백하게 찾아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성매매가 의심된다고 해도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기소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학습해 교묘하게 적발을 피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사후적 조처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점도 성매매 업소가 여전히 성업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사용자의 이용을 해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하는데요.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게 방심위의 접속 차단 등의 조처는 범죄가 발생한 뒤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목소리 저작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일본에서는 생성형 AI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성우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우 단체들이 생성형 AI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우 단체들은 해외 영화의 더빙 등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소한 성우의 허락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원칙과 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適正にAI を使って我々の声が使われるような仕組み作り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と。 현재 목소리는 일본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목소리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일본 성우들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본 현행법상 목소리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해 성우들이 대책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만들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보호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동물이나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데요.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학습을 통한 미술이나 음악 작품이 나오고 있지만 그 산출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늘고 있는 유명 가수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학습에 목소리가 쓰인 유명인이 저작인적권 등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되고 목소리 주인이나 작곡가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AI 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